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 1번 장문 문제죠. 자, 대문항에 좀 살펴보죠. 장문 상황과 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초안이죠. 처음 쓴 글이에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장문 상황 보죠. 자, 장문 상황은 첫 번째, 다크데이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일상에서의 실천을 설득하기. 자, 첫 번째, 장문 목적이 나오죠. 네, 설득하는 글이네요. 두 번째, 예상 독자는, 교내 친구들, 교내 학생들. 자, 매체, 전달 매체는 교지, 전달 매체는 학교 신문이네요. 자, 이것들을 체크하는 이유가 말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이 장문 상황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장문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득하기라는 글이기 때문에 설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자가 교내 학생들이죠. 그러면 교내 학생들이 예상 독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학생들의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활자로 된 학교 신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문항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장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장문 목적과 장문 독자 매체, 즉 장문 상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가죠. 이 문제는 지금 이 장문 상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죠.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자, 1에서 3 자료 3개가 있는데요. 이 자료 3개를 선별 기준에 따라서 뽑았어요. 그리고 초고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해요. 자, 자료 1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료 1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이 3가지 기준을 맞춰서 3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3가지 기준은요. 출처가 분명한가? 그 다음에 목적과 주제에 부합되는가? 그 다음에 최근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인가? 자, 먼저 확인 가능한 것부터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출처 모모 교육 지원청이죠. 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교육지역 지원청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았고요. 지금 문제를 출제하다가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자료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가정을 했을 뿐이에요. 가정을 한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어떤 교육지원청인가를 숨겼다라고는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가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모모 교육청.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출처가 분명하다.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가? 여기 우리 아까 장문 상황에 글의 목적 있었죠? 실천을 설득하기, 일상에서의 실천을 설득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설득하기에 적합한지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인가? 2014년이라서 최근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0년은 아니지만 7, 8년 이상 된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건 분명하고 최근이 아니지만 어쨌든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글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자료가 2013년 청소년 스마트폰의 과의존 실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그 상황에 대해서 쓴 보고서네요. 실태라고 했으니까 보고서예요. 어떤 상황인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심하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네요. 자, 제목이 저런 의미가, 저런 주제가 담겨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주제를 여기 장문 상황에서, 위에서 장문 상황에서 보시면, 다크 데이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일상에 있어 실천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 주제적인 면에서 이게 연결이 될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주제와 연결이 되는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자, 주제와 연결이 되는지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풀이 과정이 들어가겠죠. 자, 주제와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 들어가야 되겠죠. 지문 읽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에서 말이죠, 지문에서 지금 다크 데이터를 어떻게 줄이는 방안, 이 주제가 말이죠. 그쵸? 다크 데이터의 발생을 줄인다. 다크 데이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다크 데이터를 줄이는 것과 스마트 과의존, 청소년의 스마트 과의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주제와 연결이 되는가, 연결이 되지 않는가를 검토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료 1은 출처가 분명해요. 출처가 분명하지만 일단 시기적으로는 최근 자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 보고서의 주제와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학교신문에 싣고자 하는 글의 내용이 부합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읽어보시면 주제와 부합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딱히 이렇게 읽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읽어 들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라서 비교적 잘 뽑아낸 문제예요. 자, 장문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접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접해보지는 못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장문 상황과 자료가 서로 잘 활용이 가능한지, 장문 상황에 비해서 장문 상황과 관련하여 주어진 자료가 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주제적인 면에서 독해, 지문을 읽고 주제의 부합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단해 보시면 이 글은 주제와는 그다지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자료가. 그래서 출처는 분명하지만 최근 자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서술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역시 우리가 독서 지문 중에서 말이죠. 독서 지문 중에서 독서 지문의 어떤 유형은 말이죠. 종류. 주제의 종류는 인문사회라든지
뭐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 중에 말이죠. 그것 중에 독서라는 영역이 있긴 있어요. 독서. 그래서 이 독서 영역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독해 문제를 좀 물어보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가천대에서 예고한 바대로의 그런 상황은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죠? 네. 자, 어쨌든 독서 지문과 관련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자, 문제가 보기는 성찰록이다. 학생갑의 성찰록. 성찰록은 뭔가요? 성찰하다. 성찰하다니까. 네, 일종의 반성문이 되겠네, 그죠? 뭐 학교에서 쓰는 그런 반성문이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의 어떤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기 비판에 관한 글이에요. 자, 그래서 갑은 학생 갑의 성찰록이고요. 을의 조언을 듣기 전까지 갑의 독서를 갑이 독서하는 방식을 기억의 비유로, 기억에 나타나 있는 비유로 한번 써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기억을 좀 보죠. 기억.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억과 관련된 비유예요. 기억의 비유예요. 비유를 확인을 해보죠.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의 노정기이고, 함부의 노정기? 자, 노정기라는 말은요. 자, 노정은 여정이고요. 여정에 대한 기록. 딱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필자가 견학이라든지, 출장, 아니면 뭐 야외 수업 등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목적을 가지고 여행한, 탐방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여행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 노정기라고 했을 때는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글이에요. 어쨌든 어느 장소에 다녀온, 어디 갔다 온 이야기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 실천이 되겠죠.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게 물을 먹이고 수레에 기름을 칠해서 달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난 비유, 책을 어디에다 비유했죠? 책은 노정기고요. 그 다음에 행함, 책이라고 하는 것은 노정기이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게 물을 먹이고 술에 기름칠을 해서 달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을의 조언을 듣기 전까지 갑의 독서는 어떤 거였냐라는 거죠. 자, 보기로 가보죠. 자, 오늘 학급 회의에서 학급 티셔츠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몇몇 친구들에게 짜증을 냈다. 학급 회의 후 친구 을이 찾아와서 어제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발표와 다른 나의 행동을 지적했죠. 생각해보니 나는 밀리라는 사람의, 유럽의 철학자죠. 미래의 자유론에 대해 발표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하지만 오늘의 나의 말과 행동들은 내가 읽고 발표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웠다. 을의 조언으로 나의 독서와 우리 삶이 별개가 아니고 독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해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반성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의 지금 조언을 듣기 전까지 비포가 되겠네요. 이전의 독서는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죠. 특히 미래책 자유론에 대해서 내가 발표를 했다. 그 책을 읽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책의 내용과 지금 오늘 나의 행동은 서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지, 그지? 그러면 이전의 독서는 어떤 독서였냐? 자, 여기서 비교를 해보시면 독서라고 하는 것은 노정기이고요.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이고 술에 기름칠해서 달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노정기라고 하는 그 책이 되겠죠. 그죠? 이전 독서는 노정기가 있다? 노정기가 있나? 노정기가 있나요? 책은 있지, 그지? 책은 있어요.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은 읽었어요. 책은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행함 있어요? 실천이 있나요? 행함이 있음? 행했나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배운 대로, 책에서 읽은 대로 자신의 행동을 했었나? 그건 아니었죠. 다른 친구들에게 짜증을 하고, 짜증을 내고, 또 뭐 그렇게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내용과 맞지 않았지, 그지? 자, 행함이 있었나요? 자, 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말에게 물을 먹인다. 그 다음에 수레에 기름을 칠한다. 자,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죠. 말에게 물을 먹이고 수레에 기름을 칠한다.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에너지, 쉽게 말하면 힘을 얻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레에 기름을 칠한다. 그런 것은 굉장히 수월하게, 네, 실천하기 위해서죠. 힘을 가지고서 수월하게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자유론이라는 책은 있고요. 책은 있고, 자, 말에게 물을 먹인다, 힘을 키운다, 자신의 내면을 쌓는다, 실력을 쌓는다, 실력이나 내면을 쌓는다, 네.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과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실력과 내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위를 했나라는 거죠. 자,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네, 지난 시간에 발표를 했잖아, 그지? 갑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나 실력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레에 기름을 칠하는 것, 실력을 다시 발휘하는 것,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알기만 알고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노정기가 있나? 네, 책은 읽었지만, 독서는 했지만, 독서를 하고 어떤 지식적인 면은 갖추었지만, 독서도 하고, 지식적인 면은 갖추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실천하고 발휘했는가, 실력을 발휘했는가, 이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알기만 알고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다라고 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의 비유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네, 책은 읽었다, 실력은 있고, 지식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해설지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말에게 물을 먹이고 수레에 기름을 칠하는 것, 이거 두 개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따로따로, 저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해설지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놓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을 하지는 않았지만, 좀 엄밀하게 쓴다면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쁜 방법은 아니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유로서의 독서, 여기서 나와 있는
비유로서의 독서와 관련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EBS 지문을 보시면서 많이 만나보았던 지문이죠. 자, 지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시간에 좀 따져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글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말이죠. 독서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독서 시 주의할 점.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팁. 독서 시 주의해야 할 점 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연도가 나와 있어요. 연도. 자, 연도에 왜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좋으냐면요. 연도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시험장에서 말이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독서 지문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긴장감이 올라갈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되게 좀 당황할 소지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일단 연도가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건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잘 띄는 거죠. 눈에 잘 띄어요. 눈에 잘 띄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숫자라서 그래요, 숫자라서 눈에 잘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한글 속에 들어있는 숫자는 눈에 잘 들어와요. 자, 그래서 숫자가 보이면 말이죠. 특히 연도가 보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 연도가 연속적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위에 1889년이라고 나왔죠, 그죠? 1889년이라고 나오고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첫 번째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가시면 1908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 1920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네요. 1920년. 그래서 1889년, 그 다음에 1908년, 1920년. 네, 이렇게 연도의 연속성이 있죠, 그죠? 연속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연도의 연속성이 있다면 이건 통시적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통시적 구성이에요. 자, 통시적 구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시간이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읽기에서는요, 이렇게 시간이나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시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셔야 될 것은 바로 변화 양상이에요. 아니면 발전의 양상.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또 다시 좀 이쪽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연도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이 그림 보니까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이고, 지금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1문단의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예상컨대 이렇게 변화의 양상이지, 그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네, 제일 최근에는 자, 시대적인 변화에서 제일 최근으로 간다면 이것은 좋은 결과, 즉 성공의 결과가 나타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된다? 먼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통시적 구성은 변화 발전의 양상이다 라는 걸 알고 첫 번째 문단에서 좋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면 성공적인 결과였다 라는 것이 나올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네, 제일 마지막에 1923년에 제일 마지막에 연도가 하나 더 나와 있죠, 그죠? 1923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네, 성공이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성공의 과정을 밟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죠. 3번 문제. 기억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리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1, 2, 3에 들어갈 알맞을 내용을 써라 라고 했어요. 결국 여러분 3번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네, 이 과정을 좀 정리를 해서 이 과정을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기억으로 가보죠. 자, 기억. 임상적 내용을 보증할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이전의 결과. 그러니까 발전이 있기 전에 이전의 결과가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1문단에도 좋은 임상, 1문단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임상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 당시의 출출 기술로서는요. 그러니까 1902년까지의 추출 기술, 1908년이죠. 1908년까지의 추출 기술로서는 이렇게 임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고, 자, 이 문단에서부터는 이제 그 벤팅이라는 과학자의 어떤 그 과정을 총 4단계, 그러니까 네 번의 실험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팅의 실험에서는요, 섬세포의 분비물이 선포세포에 기원한 효소를 다 파괴를 했었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연구 성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단을 잘 읽고 정리를 해보시면, 자, 섬세포에서 1번, 섬세포에서, 이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읽고. 섬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파괴가 되지 않은 채 높게 뭐가 높은 순도가 높게 얻어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지. 첫 번째는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섬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파괴되지 않은 채 순도 높게 얻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럼 4번 문제를 보시면 벤팅이 실험했던 그 4번의 과정을 또 읽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과 관련된 문제니까 굳이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독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면 좋은 거 뭐냐면, 연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것은 통시적 구성에 나올 것이고, 그 통시적 구성에 따르는 내용은 변화 양상이나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발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저런 지문이 보이면은 빨리 연도를 체크를 해 두시면 이 흐름을 좀 여러분의 한눈에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연도도 그런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연도와 같은 의미로 나오는 게 고대, 중세, 뭐 근대, 현대 이런 단어들도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것들. 고대가 나온다면 좀 확인을 해보세요. 고대라는 단어가 보이시면 중세가 나오는지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술에서 많이 나오는 또 내용이긴 한데, 예술에서 그 문예사조 있죠? 예술사조.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러니까 예술 지문에서 이런 주의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이것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4번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 5번 문제 먼저 좀 읽어보죠. 자, 기억은 제우스가 자유롭게 살다가 다른 동물처럼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청원하는 개구리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말이다. 자, 지금 이 강의는 말이죠.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문의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가는 강의예요. 지문의 내용을 모르고, 지문의 내용을 잘 모르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수업이 파이널과 관련된 파이널의 어떤 모의고사 추가분이라서 말이죠. 추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전제로 깔려있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수업에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제우스가 자유롭게 살다가 다른 동물처럼 청원하는 개구리들을 비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 작품에서 말이죠. 이 소설에서 제우스와 개구리는 어떤 관계야? 갈등 관계네요. 비판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제우스가 개구리들을 비판하고 있네요. 제우스가 개구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갈등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윗글에서 기억이 구체화된 문장, 그러면 제우스가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기억, 노예 근성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죠? 자, 노예 근성이라고 비판해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제우스가 노예 근성이라고 비판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그 위에 좀 올라가죠. 자, 제우스는 혼잣말같이 중얼거렸다. 노예 근성. 자, 그러면 그 위에 그러하오나 임금을 모시고 섬기려는 개구리족의 결의는 이미 견결한가 하나이다. 자,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했니? 임금을 모시고 섬기려는. 자, 노예 근성이다. 이렇게 한번 보죠. 제우스가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반응이었니? 개구리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니? 임금을 모시고 섬기려는, 임금을 모시고 섬기려는 우리의 개구리의 결의는 견고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우스는 지금 노예 근성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 노예 근성이다. 그거는 임금을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앞에 볼까요? 자, 얼룩이가 진땀을 앞발로 씻으면서 말했어요. 자, 그 위에 보시면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위에 다음 앞 페이지에 가보시면, 앞 5쪽에 가보시면, 자, 제우스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같이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무질서로 보인다. 너희들 같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질서로 보인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무질서.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질서라는 의미가 나타나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높은 질서가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무질서 뒤에는 더 높은 질서. 더 높은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무질서냐? 뭐가 무질서냐? 좀 위에 계속 올라가서 찾아보시면, 자, 개구리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질서가 없다. 불편함보다는 질서가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질서? 무슨 질서 말이야? 상하, 예의 범절도 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이 현상이 어찌 탄식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런 뜻이에요. 억센 힘으로 가련한 이 무질서, 군중들을 꽉 틀어쥐고, 힘으로 군중을 틀어쥐고, 질서와 단계를 세워가는 통치를 할 군주를 갈망하는 것은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심정인가 하나이다. 자, 그 앞에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힘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힘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질서는 무질서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더 높은 질서를 알지 못한다. 그 뒤에 더 높은 질서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아니 임금을 모시고 섬기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 야 노예 근성 이렇게 갔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제우스와 개구리의 어떤 입장 차이가 보이죠. 입장차. 자, 뭐가 입장인가요? 뭐에 대한 입장차죠? 왕, 통치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죠. 그죠? 개구리는 뭐라고? 필요하다. 왜? 무질서가 있어서. 지금 개구리 사회는 너무 무질서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근데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그건 노예 근성이다. 왕에 대해서 왕을 바라는 것은 그건 노예 근성이다. 왜? 그 뒤에 무질서는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다. 그건 바로 질서이면서 더 높은 질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질서로 보이지만 그것은 더 높은 질서.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높은 질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제우스가 봤을 때는 무질서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의 눈에는 그게 무질서로 보이겠지만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질서가 아니다. 그것은 더 높은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로 가보죠. 자, 기억이 구체화된 문장,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구체화된 문장이니까요. 자, 노예 근성이 잘 드러난다? 구체화되었다? 구체화됐다라는 말은, 자, 제우스가 봤을 때는 노예 근성인데, 개구리가 봤을 때는 그것은 통치자지, 그지? 자, 통치자가 구체화된 문장. 그냥 통치자가 구체화된 문장을 찾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개구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니? 통치자를 갈망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통치자가 구체화됐다라는 말은 통치자가 나타났다? 통치자가 실현되었다? 네, 이런 쪽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쭉 그 노예근성이라는 말 쭉 읽어 내려가시면 돌아온 날 다음 날이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가보실래요? 마지막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줄에 가시면 이게 나와요. 자, 돌아온 날 다음이었다. 제우스를 만나고 돌아온 날 다음. 조반을 마치고 아침을 먹고 바위 등에 뒹굴고 있노라니까 멀리 보이는 올림포스 산의 흰 봉우리에 무지개가 서더니 검은 것이 하늘 높이 솟자 이어서 이리로 향해 쏜살같이 떨어져 왔다. 연못이 왈칵 뒤집힐 듯이 물을 뿌리면서 검은 것이 풍덩 빠졌다가 물리 위에 떴다. 그것은 큼직한 통나무였다. 자, 제우스가 보내준 자신들의 임금이라고 하기를 하는 것을 의심한 자는 없었다. 자, 그러면 개구리들은 통치자, 통나무. 통나무가 떨어진 것을 보고 이걸 뭐라고 여겼니? 네, 통치자라고 여겼죠. 통치자라고 여겼고요. 자, 그 다음에 개구리들은 예전에 날짐승들이 독수리 앞에서 하던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독수리, 날짐승들의 왕이니까 거기 날짐승들이 자신들의 왕, 독수리를 보면서 하는 행동을 생각하고 얼룩이의 지휘로 통나무 앞 물 위에 정렬을 했어요. 정렬, 나란히 섰죠. 자, 정렬이 끝나자 얼룩이는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어전에 대령하였다. 자, 예전에 새들이 했던 방식대로 새들이 독수리 앞에서 뭘 했나요? 새들도 정렬을 했네, 그지? 새들이 정렬을 했듯이 개구리도 뭐 했다? 통나무 앞에 정렬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노예 근성인가? 제우스가 바라봤던 무질서한 것만 바라보고 더 높은 질서를 보지 못했던 그런 노예 근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은, 네, 통나무 앞에 가서 마치 왕이 오신 것처럼 정렬을 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구체화된 문장은 개구리들은 예전에 날짐승들이 했던 그것을 따라가지고 통나무 앞에 정렬을 했다. 이 부분이네요. 네, 개구리들은 첫 번째 어절은 개구리들은이 되겠고요. 예전에 날짐승들이 어쩌고저쩌고 쭉 그 문단의 마지막 정렬하였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정렬하였다.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났죠. 그죠? 자,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리석은 모습. 그런 모습이 구체화된 것은 개구리들이 날짐승들이 했듯이 개구리들이 통나무 앞에 정렬해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전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임금 앞에, 통치자 앞에 이런 뜻이에요. 어라는 말이 임금, 지도자 이런 뜻이야. 앞이라는 뜻이니까요. 임금 앞에, 지도자 앞에, 통치자 앞에 나타났다. 대령하였다. 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니은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자 한다. 윗글을 바탕으로 1과 2에 알맞은 단어나 구절을 쓰시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말이죠.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표현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작품은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개구리를 의인화했는데요. 자, 개구리는 바로 어리석은 민중을 뜻해요. 어리석은 민중. 네. 다시 말하면 그 통치자가 억압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통치자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화했어요. 자, 그래서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가 실현되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네. 가치가 실현되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인화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욕망으로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문제의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비판적 시선.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어떤 가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으로 훼손되어 있는, 그런 훼손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의인법을 썼는데, 결국 그거는요,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풍자예요. 풍자. 네,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비유법을 통해서, 의인화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풍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풍자예요. 자, 제우스가 개구리들의 결의를 니은 의식의 비극이다. 자, 니은 의식의 비극.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일단 가봅시다. 의식의 비극이라고 비난이라고 얘기했네, 그치? 비난. 그러면 이 뜻은 좋은 뜻이다, 나쁜 뜻이다? 그렇게 좋지 않은 뜻이다.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의식의 비극이다라고 한 것은 보존되고 있는 가치, 무엇이 인간의 무엇에 훼손되었네요. 인간의 욕망으로 훼손되었네. 자, 그러면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일단 욕망이라는 단어 먼저 생각을 해둡시다. 아직 답을 적는 건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과도한 욕망으로 훼손됐다고 했으니까, 그쵸?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욕망이라는 그와 유사한, 욕망이랑 관련된 단어, 욕망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욕망과 관련된 단어이고, 자, 보존되고 있는 가치, 개구리들의 결의를 의식의 비극이라고 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서 비판을 했고요. 그것은 보존되고 있는 가치, 이게 의식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갖고 있는데, 지금 보존되고 있는 가치라고 하니까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네. 맞죠? 긍정적인 의미. 보존되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의식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 비판적인 의미인데, 보존되고 있는 가치는 의식의 비극과는 대비되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일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봅시다. 그러면 비판적인 의식을 의식의 비극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에 노예근성할 때 좀 나타났었는데요. 노예근성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질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게 무질서로 보이지만 좀 의식이 있는 자들, 현명한 자들에게는 그게 무질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단어가 더 높은 질서였어요. 더 높은 질서. 자, 그래서 1번. 자, 1번은 더 높은 질서. 자, 더 높은 질서는 어디에서 왔니? 무질서가 아니었지, 그지? 무질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제의 원인, 개구리들의 결의를 어떻게? 니은, 의식의 비극이라고 했죠, 그죠? 의식의 비극.
의식의 비극이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어때요? 그것과는 대비되는, 상반되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 무의식의 비극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의식이 없다, 개념이 없다, 생각이 없다.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야. 개념 없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과 대비되는 것은 더 높은 질서가 되겠죠. 보존되고 있는 가치, 보존되어야 하는 가치. 무의식의 비극이 아니라 더 높은 질서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더 높은 질서가 인간의 무엇에 의해 훼손되고 있나? 욕망에 관련된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찾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니은을 좀 보시죠. 자, 의식의 비극이요. 너는 조작을 쉬지 못하고 조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낸들 어찌하랴. 의식에는 이미 불행의 씨가 깃들어 있거든. 들어보아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소원하고 행동하였거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는 막을 도리가 없다. 이제 연못으로 돌아가 기다려라. 곧 너희의 소원을 풀어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의식 없는 비극이요. 의식의 비극이요. 무의식의 비극이요. 의식의 비극이요. 자, 의식이 없는 것에 대한 비극이지, 그치? 무질서로 나타난 비극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단어 뭐라고? 너희들은 조작을 쉬지 못하고 조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조작인데요. 이 조작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조작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조작. 의도. 자, 너희들의 의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너희들은 조작을 쉬지 못하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욕망을 그만두지 못하고, 의지를 그만두지 못하고, 의도를 그만두지 못하고. 자, 다 부정적인 뜻이에요. 한 번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은 어디서 발현된 마음이야? 무의식, 의식이 없는 것에서. 의식의 비극에서부터 비롯된 거지. 비극에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그것은 불행한 욕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충분히 이거를 잘 읽어보시고, 자, 같이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욕망으로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판적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라는 건 이해를 했고요. 자, 개구리들의 결의를 뭐라고 비난했죠? 자, 의식의 비극이라고 비난했죠. 그죠? 의식의 비극이라고 비난한 것은 보존되고 있는 가치. 의식의 비극과 상반되는 것, 더 높은 질서. 무질서 뒤에 숨어 있는 더 높은 질서가 보존되고 있는 가치죠. 그것이 보존되고 있는 가치, 더 높은 질서가 인간의,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는데, 이 작품에서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뭐다? 조작인데, 조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조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그러니까 욕망과 의지, 의도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풍자 작품이라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요. 자, 개구리들이 바라는 질서, 개구리의 질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그랬어요.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힘 있는 통치자. 통치자가 나타나서 무질서를 바로 잡는 것.
이게 개구리들이 원하는 거죠, 그죠? 개구리들이 말하는 질서예요. 자, 그런데 제우스가 말하는, 네, 무질서 뒤의 것. 무질서보다 더 높은 질서. 제우스가 말하는 무질서보다 더 높은 질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것은, 네. 섭리죠. 다시 말하면 이 섭리는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섭리.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들어있는 인간 사회의 섭리라는 거죠. 이치라는 거야. 무질서가 아니다.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아주 높은 가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 이 작가가 무엇을 비판하고 있냐면요. 네. 4.19 이후에 나타난, 네, 군부독재. 박정희 군부독재, 네. 5.16 쿠데타를 비판하고 있어요. 4.19 이후에 나타났던 군부독재, 5.16 쿠데타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군인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통치가 결국은 어때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우스가 봤을 때는 그런 무질서, 4.19로 비롯되는 변화를 위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무질서예요. 자, 그 무질서 뒤에는 더 높은 질서, 더 높은 어떤 이상의 실현, 가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구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참고서나,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죠. 자, 7번 문제도 많이 했던 문제라서, 네, 7번에, 7번 문제, 네. 행위의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특정 시구나 시행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음은 행위의 주체에 따라 기억, 서론님의 의미를 서술한 것이다. 1과 2에 알맞은 해석을 서술하시오. 자, 기억을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 화자가,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이 작품 가실이 자, 고려가요인데요. 자, 이게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 들어가기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가실이 있고 나난, 지금 여기가 빠져 있는데 여기 프린트에 나난 제일 마지막에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난 이 부분이 빠져 있네요. 난이 빠져 있네요. 근데 이거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후렴구라서요. 후렴구라서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리고 가 밑에 이게 빠졌어요. 아래야 발이고 가실이 있고 바가 빠졌어요. 발이고는 버리고요. 날 버리고 가십니까?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아래야가 빠졌네요. 아래야 하 빠졌고요.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역시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난 이 부분이 빠졌죠. 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질증과 대표성대.
그 다음에 잡사와, 여기도 빠졌네요. 잡사와 아래아 사예요. 잡사와 두어리 만한, 여기도 만한이 빠졌네요. 두어리 만한. 프린트가 지금 여기가 지원이 안 되는 프린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로님 보내 옵나니. 서로님 보내 옵나니. 옵도 빠졌네요. 서로님 보내 옵나니. 보내 옵노니. 아, 미안해요. 보내 옵이 아니죠. 보내 앞 노니. 보내 앞 노니. 가시는 닷. 여기다 쓸까요? 가시난다. 도셔 오소셔. 네. 가시는 듯이 돌아오세요. 제일 마지막에 나난. 네, 위에도 나난, 밑에도 나난. 보내 옵노니. 아, 밑에 거만. 네. 서로님 보내 옵노니 나난. 보내 옵노니 나난. 가시난닷 도셔 오셔셔 나난. 예요. 나난 모두 다 후렴구예요. 자, 기억을 임에 대한 기억. 서로님. 자, 서로님 가보죠. 서로님.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 구체적인 의미가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대략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죠? 버리고 가십니까? 날러는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잡으면 둘 수 있겠지만 옆에 둘 수 있겠지만 선하면 서운하면이야.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오지 않을까봐 서로님 보내옵나니 설온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닷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기억을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는 상황으로 본다면 자, 서로님 자,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는 상황이야. 화자가 뭘로 나온다? 주체가 돼요. 그러면 자, 서럽다의 주체는 누구야? 화자가 주체겠지. 그러면 서럽게 서러우리만큼 서럽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되지. 서럽지만. 자, 님을 보내요. 서럽게. 내가, 화자가. 서럽게 보내옵나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기억 또한 기억을 이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가 이별의 고통을 부각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역시 여기도 화자죠, 그죠? 화자가 주체가 돼요. 화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이별의 고통을 부각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는 서럽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서럽지만 님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슬픔, 이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슬프게. 네, 이런 의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서럽지만 그 서러움을 참고 보내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별의 고통을 부각한다면 서럽게도 아주 서럽게, 힘들게, 어렵게, 네, 슬프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체의 상황에 따라서, 주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윗글은,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른 사법 시험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라 사법심사 범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요. 보기에 제시된 행정법규의 행정행위 종류를 쓰고 그것의 심사 범위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것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에, 자,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자, 하나는, 네, 재량행위가 있고요.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가보죠. 자, 이때, B를 해야 한다와의 경우처럼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기속행위라고 부르고요. 행정행위의 종류 첫 번째 기속행위, 두 번째 기속행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재량행위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그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범위, 사법심사의 범위는요. 자, 이런 행정행위,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은 법적인 통제를 받는데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것을 따르지 않은 행정행위는 법에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요. 자, 기속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특정 행위를 해야만 의무가 부과가 되죠. 기속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특정 행위를 해야만, 네, 의무가 부과되므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특정 행위를 해야만 하니까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어져. 뭐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은 없어져요. 자, 재량행위라는 걸 보죠. 만약에 그걸 재량행위로 본다면, 재량행위로 본다면, 입법자가 가능 규정을 통해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권이 목적에서 벗어나 행사된 것인지, 하는지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 8번에 보시면, 8번에 이 의료법이 있는데요. 자, 59조 1항에 가봅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이거 재량행위죠. 기속행위는 어떻게 해야 한다로 나와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로 나오는 것은 법에서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것은 기속행위고요.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은 재량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심사 범위의 차이는요, 재량권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59조 1항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 재량권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내용과 관련된 문제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문법 정리하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합성어.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 자, 개념 정리할게요.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복합어. 복합어의 일종이고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어근과 어근.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결합인데, 자, 그것은 우리말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게 있고요. 우리말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것. 자,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시적 합성어라고 불러요.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이 말이 통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비통사적이라고 불러요. 자, 구체적인 예들은 앞에 좀 나와 있네요. 그죠? 명사, 용언과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연결형,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 덮밥 있네요. 덮과 밥이죠. 그죠? 자, 이것을 보시면 자, 덮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실질 형태소니 맞죠? 덮다라고 하는 그 용언의 어간에다가 밥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었지, 그지? 자, 여기 명사 가봅시다. 용언의 이게 관형사형이니? 덮이라고 하는 저게요. 덮다라는 단어인데, 동사.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말이죠. 덮다에서 이게 용언의 관형형이니? 관형사형이야? 아니면 용언의 어간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덮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이지, 그지? 이 뒤에 부분이 덮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어미라고 부르고요. 어미.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들어왔고요. 어간이 들어왔고 뒤에 명사가 들어왔어요. 어간과 명사가 들어왔으니까 그건 비통사네, 그지? 비통사예요. 자, 그러면 참고로 용언의 관형형이 뭐냐? 용언의 관형형은요, 네, 던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먹을, 먹던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관형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뒤에 어미가 붙어 있지, 그지? 던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미가 없이 그대로 들어왔지, 그지? 덮다 뒤에 어미 없이, 이런 어미들이 없이, 어미가 없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 플러스 명사, 그러니 우리말의 문장 구성과 달라요. 하지만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
비동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건널목을 가보죠. 자, 건널목을 가봅시다. 자, 이 두 단어는 건너다와 목이라는 단어가 붙었지, 그지? 그럼 여기 봐요. 건너다에 리을이 붙어 있네. 어미 리을. 여기 붙어 있죠, 그죠? 건널목이니까 얘는 통사네. 맞죠? 여기 용언의 관형사형이 들어왔지, 그지? 용언의 관형사형이 들어갔으니까 건널목은 통사고요. 자, 뛰놀다 가봅시다. 뛰와 놀다지. 자, 여기 뭐만 들어왔니? 어간만 들어왔네. 어간만 들어왔고요. 뒤에 놀다 이것도 용언이지, 그지? 그래서 뛰놀, 용언과 용언의 어간. 용언과 용언의 어간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비동사가 되겠죠? 마지막 들어가다 가봅시다. 들어가다. 자, 여기는 뛰어놀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는 어가 들어왔네, 그지? 어가 들어왔으니까 자, 용언의 연결형,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니까 이건 통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될 게 뭐냐면 용언의 관형사형, 용언의 연결형, 네,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데, 조금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크게 적용이 되는 것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통사라고 했을 때는 말이죠. 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을 때는 자주 출제되는 것이 이거예요. 용언의 어간은 들어가 있고요. 용언의 어간이 들어가야 돼요. 용언의 연결형, 용언의 관형사형 같은 단어야. 용언의 연결형이나 용언의 연결형.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뒤에 어간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있어요. 어간 뒤 어미가 들어와요. 어미가 있어요. 자,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인데 명사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명사 네, 책가방 이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저것도 통사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용언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어미가 들어 있어야 돼요. 어미가 들어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요. 반대예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르고 어미가 없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불러요. 되셨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없으면 비통사적 합성어. 예를 하나 들어두시면 되겠죠, 그죠? 이건 덮밥. 어미가 안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은 돌아가다. 어미가 들어왔죠, 그죠? 도라라고 하는 어미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고, 네, 그 다음에 계속 2회 두 번째 모의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